2025년 전망, 여러분께서 가장 기다리시는 이 전망에 대해서 시간을 갖는 2부 순서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가의 의미를 두시겠다는 분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인상주의님께서 1대 그 우승자신데 좌절하셨다고. 제 문제가 어렵나 보네요. 인상주의님은 영상 아마 다 보셨을 텐데. 이영우님, 그 점심 식사는 아니지만 저와 같이 강의를 학생과 선생님으로 만났던 수백님도 저랑 이제 식사를 하셨었죠. 이렇게 그 한번 식사를 하신 분들은 매년 라방에 참여를 하시면서 이렇게 긍정적인 또 에너지를 많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참 저한테도 의미 있는 그런 그 행사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먼저 그 2025년에 좀 시장을 보는 틀, 이제는 저의 생각, 좀 큰 그림에서 일단 거시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과연 2025년에도 국장은 계속 악이고 미장은 선이 될 것인가? 제가 이 주제를 잡았던 건 제가 그 댓글 소통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 댓글에서 물어보시거나 혹은 본인의 의견을 가장 많이 피력하시는 대목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사전 질문을 또 받았는데 그 사전 질문에서도 가장 많이 나왔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국장은 계속 안 좋고 미장은 뭐 계속 좋을 거냐? 거기에 대해서 질문에 하나하나 답을 하기보다는 이번 참에 그냥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현 시점 기준으로. 그래서 아예 이 주제를 잡았습니다. 과연 빼앗긴 국장에도 봄은 오는가? 여기에 대한 저의 생각은요. 그 악재가 얼마나 반영이 되었느냐, 그리고 기대감이 어느 정도 뭐 투영이 되었느냐 하는 거는 결국은 밸류에이션의 지표와 단기의 하락 정도를 가지고 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기준에서 보면은 일단 국장은 기대감이 많이 빠져 있다, 악재가 상당 부분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렇게 얘기하면은 많이들 반론을 제기를 하세요. 국장에는 지배구조 문제도 있고 세계를 선도하는 산업도 없고, 그리고 정치는 뭐 이런 상황이고, 뭐 이렇게 이제 반론들을 많이 제시를 하셔서 이거를 좀 심플하게 만들어 보자고요. 그냥 한국 시장을 하나의 종목으로 좀 치환해 보자고요. 하나의 종목으로. 그럼 이 하나의 종목은 어떻게, 이 종목은 PR은 8배, PBR은 0.8에서 0.9배 사이, 그리고 배당 수익률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예전에 안 하던 자산주 매입을 사고 있는 하나의 종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제가 그 강의 때 말씀드렸던 건초 이론을 그 접목을 해보면은 지금 현재 한국 시장, 한 종목으로 봤을 때의 한국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바짝 말라있는 건초, 다시 말해서 좀 악재에는 둔감하고 호재에는 좀 예민한 그런 상황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극명하게 드러났던 사례가 사실 작년 중국 시장이에요. 저희가 1년 전으로 시계를 돌려서 돌아가 보면은 그때 가장 비관적이었던 시장은 한국장이 아니고 중국장이었습니다. 정말 중국 비전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 상반기까지도 이분들 얘기가 맞아 떨어지는 듯 하였으나 이미 경기가 다 올라온 것도 아니고 여전히 부동산 문제도 있어요. 하지만 바닥에서 경기를 회복시키겠다는 의지가 나오니까 그것만으로도 그냥 10% 이상이 시장이 올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연간으로 봐서도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빠진 거를 다 만회하고도 오른 거죠. 참 국장이 이제 중국 장보다 더 뒤처졌다는 것도 참 자존심이 좀 상하는 일이기는 한데 어쨌든 이런 거라는 겁니다. 전체 시장 자체가 이렇게 바짝 말라 있으면은 작은 불씨에도 불이 타오르기 마련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제 중국 시장의 얘기를 좀 꺼내봤고요. 근데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난 이해가 안 되고 여전히 나는 반감이 있는데, 물론 이해는 되는데요. 종목으로 이해를 못 하시면 사실 시장으로는 이해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이 지금 라이브 방송에 들어오신 분들은 최소한 개별 종목으로 봤을 때 정말 많이 싸고 기대감이 다 빠져있고 팔 사람이 다 팔았으면은 조그마한 호재에도 오르더라 정도를 경험하신 분들일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 비율을 든 겁니다. 근데 이걸 완전히 좁힐 수는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렇다는 거고요. 그게 뭐 꼭 한국 시장이 좋다, 나쁘다, 뭐 미국 시장이 좋다, 나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미국과 한국 시장을 비교해 봤을 때 이거를
요즘 얘기하는 손익비의 개념으로 봤을 때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의미에서 뭐 좋다 나쁘다를 가르면은 항상 한국 시장은 뭐 미국 외 시장은 다 투자할 만한 시장이 안 되겠죠. 하지만 전 세계 시장의 수익률을 연간 단위로 보면요. 반드시 퀄리티가 제일 좋은 곳이 그해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하시면은 좋겠다라는 이제 당부를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의 또 미장과 국장을 바라보는 시각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감정적인 시선이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한국 시장이 어쨌든 우리 한국인이고 잘 됐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되잖아요. 계속 일도 터지고 뭐 대주주가 사고도 치고 계속 이러다 보니까 약간 애증의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마치 그 내 자식은 한없이 부족해 보이고 남의 자식은 한없이 잘나 보이는 것과 약간 비슷한 그런 심리 기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묘하게 그 애증이 이제 섞여 있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국장만 보자, 미국장은 보지 마라, 미국장은 버블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은 너무 미국장으로만 다 가자라는 분위기, 다 버리고 가자라는 그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걸 약간 분산의 차원에서 좀 접근을, 좋은 건 좋은 것대로, 싼 건 싼 것대로 이렇게 분산을 하는 게 좀 감정을 배제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이런 비유를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버블이다라고까지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 경고 신호 같은 것들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 그 이쪽 오른쪽에 계시는 그 워런 버핏께서 요즘은 애플도 좀 파시고 그러면서 버크셔 현금을 3,250달러까지 쌓았습니다. 제가 버크셔를 20년 넘게 봤지만 이렇게 현금을 많이 쌓아놓은 거를 처음 보거든요.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런 정도 극단적인 행동을 하신 거는 아마 니프티 피프티가 한참 고점을 향해 달려갈 때 버핏 파트너십을 청산해버리고 고객들에게 돈을 다 돌려줬던 뭐 그 일 정도가 생각이 납니다. 사실 99년 IT 버블 때도 현금을 그렇게 많이 쌓아놓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버핏이 보기에는 살만한 게 그 잘 안 보인다? 근데 요즘 뭐 버핏이 좀 한물 같다라고 또 그 얘기가 조금씩 보이긴 하더라고요. 좀 그런 얘기들이 다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분 여전히 아직까지 많이 종목을 보고 계시고 현역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현금을 쌓는다는 건 최소한 가격 기준에서 살만한 것들이 미국 시장에 잘 안 보인다는 의미일 거고요. 뭐 일본 시장 정도에서는 또 이 포지션을 쌓는데 미국 시장에서는 그런 관점에서 보시는 거 아닌가 라는 그 좀 우려가 들고 또 채권 금리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채권 대비해서도 주식의 손익비가 좀 안 나오는 거 아닌가? 리스크에 대한 리워드가 좀 낮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다라는 추측을 한번 제가 해봅니다. 그리고 또 그 버핏께서 즐겨 보시는 메모를 쓰시는 이 하워드 막스, 이제 많이 아시죠? 하워드 막스께서 대놓고 경고를 하는 메모를 쓰셨습니다. 1월 들어서자마자. 그래서 이 하워드 막스의 메모는 제가 뭐 요약을 따로 해드릴 게 아니라 그 풀 버전을 한번 읽어보실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영어를 안 읽으셔도 돼요. 그 저희가 정말 너무 감사해야 되는 그런 해외 아티클들을 다 그 한국어로 번역을 해주시는 피우스님이 계시잖아요. 피우스님의 블로그에 가시면 하워드 막스의 메모, 그 버블의 거품에 대하여라는 그런 메모가 있습니다. 이거를 풀 버전으로 번역을 하셨거든요. 저희 채팅창에다가 그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한번 가셔서 그 풀 버전을 한번 보시고 좀 균형적인 사고, 하워드 막스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구나 라는 거를 좀 참고를 하시면은 좋겠다 싶어서 링크를 좀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뭐 좀 후원도 해주시고, 예, 열심히 또 좋은 아티클들 많이 블로그에 올리실 수 있도록 응원도 많이 해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국장을 비관적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먹거리 산업이 없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AI 시대가 도래를 하다 보니까 AI 시대에 뭐 아무리 뒤져도 몇 개밖에 없던데 거기에 더해서 우리나라 뭐 반도체를 포함해서 주요 수출 산업들이 좀 흔들리고 요즘 화학 안 좋다는 얘기도 많잖아요. 그나마 대형주 중에서는 뭐 자동차 정도가 버티고 있는 정도인데 이 먹거리 산업이 없다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작년에 그 가장 재밌게 읽었던 책이 물질의 세계를 좀 인용을 하면 기술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상 세계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현실의 세계에 살고 있고 현실에 맞닿아 있는 많은 산업들이 있다. 이걸 이제 재조명해주는 좀 의미 있는 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꼭 그게 다가 아니다. 시장에서는 주식시장에서 가장 뜨거울지 몰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선 사실 AI를 쓰는 시간보다는 아마 이런 물질의 세계를 소비하는 것들이 더 많을 겁니다. 여전히 큰 산업입니다. 이제 시야를 조금 더 넓혀서 보자는 거고요. 그리고 뭐 반도체만 하더라도 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입장이 또 좀 다르기도 하고요. 뭐 현대차도 잘하고 있기도 하고. 예, 그런 차이를 좀 인지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역사에서 저희가 배우는 건 먹거리 산업은 그 국가별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위인전을 즐겨 읽었던 게 철강왕 카네기, 뭐 그리고 철도왕,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미국의 초반에 이제 산업을 이끄셨죠. 근데 미국이 지금 그걸로 먹고 살지 못하잖아요. 철강왕 카네기가 만든 지금 US 스틸은 지금 일본에 뭐 넘어가냐 안 넘어가느냐 뭐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완전히 망가진 상태. 하지만 그게 이제 미디어 왕, 소프트웨어 왕, AI 왕 이런 이제 사람들이 나오면서 바뀌게 된 거죠. 네덜란드만 하더라도요. 뭐 ASML, 뭐 네덜란드 하면 요즘에 주식하시는 분들은 뭐 ASML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 실제로는요. 농수산물 수출해가지고 돈 훨씬 많이 벌어들입니다. 약간 이런 좀 이면을 좀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한국만 하더라도 80년대까지는 자동차와 그 가전이 전자가 내수 산업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90년대, 2000대를 거치면서 수출 산업으로 바뀐 거죠. 분명히 지금도 우리의 내수 산업이지만 수출 산업으로 바뀌고 있고 영토를 확장하는 산업들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저는 그거를 펀드에 많이 담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컨텐츠, 뭐 뷰티, 푸드, 의료, 관광 뭐 이런 것들이 여기 해당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투자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는 새로운 먹거리를 끊임없이 찾아서 갈아타는 거지. 뭐 US 스틸을 뭐 50년 전에 사서 아 이게 미국을 대표하는 산업이고 포드가 미국을 대표하는 산업인데라고 얘기했다면 아마도 그 이후에 바통을 이어받게 되는 산업들,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미디어 회사라든지 이런 데로 넘어가는 기회를 상실을 했겠죠.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들을 또 조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 이제 썸네일이나 이런 걸 보면 요즘 되게 자극적으로 되게 부정론들을 확산시키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런 정보를 거르는 문제에서 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팁이냐면요. 최근의 경향을 근거로 해서 반론에 무조건적으로 반발하는 투자자를 경계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표적으로 작년, 재작년에 2차 전지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대부분은 유행의 끝물에 탑승하신 분들이에요. 유튜버로 해서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말을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운동을 경계해야 돼요. 모으기 운동 이런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말로 포장하지만 약간 무지성으로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잘 될 거니까 이거는 계속 모아간다라고 이미 답을 결정해 놓고 그냥 그 행동을 반복하는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뭐 있었나 볼까요? 자, 2020년으로 돌아가 보죠. 그때 뭐 모았나요? 삼성전자 모으기. 2020년에서 2021년 사이에 카카오 모으기. 재작년에 배터리 모으기. 작년부터는 제가 댓글에서 많이 보는데 S&P 500 모으기. 빅테크 모으기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말을 믿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위험이 없다고 생각하는 믿음이다. 이거를 제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뭐 미국 시장을 그렇게 심도 깊게 보는 사람은 아니지만 여러 뭐 대가들의 말이라든지 제가 추종하는 대가들의 말이라든지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어떤 간접이든 직접이든 역사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일어났던 그런 좀 결과가 좋지 않았던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냥 상기시켜드리는 의미에서 이 미국 시장과 국내 시장을 한번 바라보실 거를 좀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 얘기 나올 줄 알았습니다. 한가투 펀드 무제한 모으기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한가투 펀드도 무지성으로 모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영상도 보시고 그리고 저희가 제대로 투자 아이디어들을 골라내고 있는지 차별화된 포트폴리오를 짜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확인하시라고 펀드 매니저 대담 영상도 보내드리고 펀드 보고서도 쓰고 여러 가지로 소통을 하잖아요. 무지성 매수는 한가투도 예외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거는 제가 뭐 캡처들 하시라고 이제 만든 슬라이드인데요.
세스 클라만이 했던 얘기와 하드 막스가 했던 얘기입니다. 왜 바짝 마른 건초를 사야 하는가? 그게 단지 어떤 믿음의 영역 내지는 뭐 신념의 영역 이런 게 아니고요. 실제로 돈이 된다는 겁니다. 결정이 어려워서 그렇지. 세스 클라만이 한 얘기를 볼까요? 하락할 때 사야 한다. 하락할 때는 다시 상승할 때보다 살 수 있는 양이 훨씬 많고 매수자들 간의 경쟁은 훨씬 적다. 너무 빠른 것은 너무 늦는 것보다 거의 항상 더 낫다. 하락할 때 사는 게 돈이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하워드 막스가 얘기하시는 걸 볼까요? 큰 돈은 모두가 좋아하는 것을 사서 버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과소평가하는 것을 사서 버는 것이다. 지금 가장 과소평가되는 게 뭔가요? 국장 아닌가요? 국장? 네. 요번에 메모에 담겨있는 문장 하나만 가지고 와봤습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은 언제나 가격 책정의 오류로 이어졌다. 정말 유려하게 얘기하시지만 이 함의를 다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국장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저의 핵심 컨텐츠라고 할 수 있는 2025년 투자 아이디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2025년 투자 아이디어, 저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키워드들인데요. 언뜻 보시면 작년에 라방을 보셨던 분들 입장에선 변화가 크지 않네? 라고 하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뭐 트렌드가 해가 바뀐다고 해서 리셋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가격 요인으로 빠진 것들도 있습니다. 왜 재작년에 미용기계가 있었지만 작년에 미용기계가 빠졌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방산이 있었지만 올해 방산이 빠졌습니다. 이거는 가격 요인이 반영이 된 겁니다. 반대로 지금 키워드로 남아있는 건 가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혹은 아이디어가 좀 더 강화됐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하나씩 들어가 볼까요? 자, 먼저 그로스 파트입니다. 그로스 파트에서 제가 여전히 관심이 제일 많은 분야는 K뷰티입니다. 뭐 달리 말해서 그냥 화장품, 제가 K뷰티 화장품 그냥 섞어서 쓰겠습니다. 가장 공부를 많이 했던 분야였고요. 정말 그냥 실적 시즌 때마다 모든 화장품 회사 다 미팅을 같이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결론은 이거는 10년짜리 아이디어다. 이거는 그냥 유행으로 반짝하고 뭐 가성비, 뭐 K 컨텐츠 이런 것 때문에 끝날 그 테마가 아니라 이건 굉장히 구조적인 거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이제 산업 전체적으로 이거를 좀 보여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상징적인 일이 작년에 이제 화장품 수출이 100억 불을 넘었습니다. 100억 불을 돌파를 했고요. 계속 레코드 하입니다, 지금. 그리고 미국과 일본에서 수입 화장품 국가 1위에 올랐습니다, 드디어. 일본은 원래 1등이었는데 미국은 2등이었거든요. 프랑스를 둘 다 밀어내고 1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4년에는 업앤다운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픽도 좀 갈렸습니다. 화장품을 산다고 해서 다 먹는 장은 아니었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만 하더라도 뭐 펌텍 코리아나 그리고 뭐 VT 이런 것들은 픽이 잘 맞았습니다. 그 아이패밀리 같은 거는 그 우려가 좀 반영이 될 때 싸게 잘 샀어요. 그래서 단기에 좀 상승폭이 최근에 좀 큰 편입니다. 반대로 클리오 같은 거는 이제 픽이 좀 일렀던 것 같아요. 제가 몇 가지 좀 그 실수를 좀 저질렀는데 뭐 신제품 같은 것들이 반응이 좋을 거라고 생각했고 뭐 구달이 미국에서 좀 확장 속도가 빠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만한 마케팅 역량은 작년에 좀 보여주지 못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일회성 이슈들이 좀 발생을 해서 좀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목들 다 포함해서 화장품 굉장히 많이 들고 있는데 그 상승을 했더라도 대부분은 비중 유지를 했고요. 하락을 한 건 더 샀습니다. 이게 이유가 구조적인 성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리서치 결과로 몇 가지 이게 구조적이다라는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굉장히 높은 한국 소비자들의 수준.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 산업을 탄생시킨, 저는 산업이 두 가지 이유로 어떤 국가에서 탄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정말 탁월한 창업자가 나타나서 그 나라의 맥락과 상관없이 어떤 한 산업을 일으키는 경우예요. 대표적인 게 이병철 회장님이 일으키신 반도체 같은 겁니다. 아무런 맥락이 없는데 그냥 그분이 일으킨 거예요. 다른 하나는 그 나라의 소비자들이 너무 어떤 분야에 열광적인 DNA를 갖고 있어서 그 산업이 크는 경우입니다. 그게 바로 저는 현재 그 화장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화장품이 여러 가지 역사의 변천을 가지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뭐 방판에서 시작해서
그게 원 브랜드 샵이 됐다가 그리고 편집 샵으로 넘어갔다가 그리고 또 올리브영으로 가는 이 유통 단계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독특한 에코시스템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생산과 유통이 분리되고 그 가운데 있는 화장품 회사들은 기획과 마케팅만 하면 되는 그런 분업화가 생긴 거죠. 이게 다른 나라의 우리는 되게 익숙하게 생각하는데 이 다른 나라에 없는 구조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겼고요. 그리고 경쟁이 엄청 치열하잖아요. 왜냐하면 화장품 회사 4만 개니까요. 4만 개가 만들어내는 그런 경쟁이 인디의 창의성 그리고 속도를 자극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창의성과 속도를 우리끼리 싸우다가 해외에 나가보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제일 빠르고 제일 혁신적인 상품을 만들어내고 있더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인스타 잘 쓰고 틱톡 잘 쓰는 나라가 있습니까? 전문적으로 화장품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 맨날 그거 올리는 거죠. 인스타에 스토리 올리고 그런 SNS 마케팅도 너무 잘하는 그 시대를 잘 만났고요. 그리고 화장품에서 저는 사실 미용기기만큼 많은 엑시 사례들, 창업자들의 엑시 사례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돈이 되는 산업에는 반드시 인재들이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1세대의 화장품 창업자에 비해서 현재 화장품 창업자들이 소위 말하는 스펙이 훨씬 높습니다. 그런 인재들이 유입되면서 이걸 가속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구조적인 성장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단언컨대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헐리우드가 있다고 하면은 우리나라에는 코스메틱 밸리라는 클러스터가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외국인들이 성수동에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어떤 포인트를 좀 삼아야 될 거냐? 일단 화장품 매출은 계속 늘 거예요. 하지만 이익의 부침이 굉장히 클 겁니다. 종목별로. 왜냐하면 경쟁 강도가 기본적으로 세고 그리고 성장을 하면서 쓰는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광고비도 그렇고 사람도 뽑아야 되고 뭐 수출하면서 드는 이제 개척비도 들어가고 뭐 온라인에 팔려면은 판매 수수료 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비용이 반영이 되면서 이게 이제 좀 이익은 좀 부침이 있을 수 있는. 네. 근데 모든 성장주는 사실 그런 이익의 부침을 겪으면서 가는 겁니다. 화장품이 뭐 예외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온라인에서 침투를 했잖아요. 특히 어떻게 보면 미국 아마존에 침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일본 Q10에 입점을 해서 지금 정도의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온라인이 오프라인으로 가는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에서 팔다가 이인지도를 가지고 뭐 얼타로 들어간다든지 이런 식의 이제 오프라인 침투가 일어나면서 또 성장의 속도를 높여갈 거고요. 사실 이거는 뭐 저희가 삼양식품을 고를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했던 거였습니다. 오프라인 유통망으로 들어가면서 나오는 성장 이런 걸 저희가 읽었던 거거든요. 비슷한 흐름이 나타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화장품 회사를 만나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신기하게 거기서 거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상하게 유럽이나 중동 이런 데 동남아에서 오더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들 지금 미국, 일본, 뭐 한국 이 정도만 보고 있는데 미국이라고 하는 시장은 이게 전 세계 레퍼런스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잘 되면 다른 인접 국가로 자연스럽게 왜 옛날에 우리가 뭐 미국 회사들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미국에서 잘 되니까 뭐 자연스럽게 뭐 해외 나가 잘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유럽, 남미, 중동 시장이 확장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저는 뭐 장기적으로 이 산업 자체가 그 안에서 약간의 그런 회사들마다 이익의 부침은 있겠지만 잘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포트폴리오의 일정 부분이 약간 화장품 홀딩스 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전 화장품이 되게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사실은 펍테코리아로 시작을 했거든요. 용기가 제일 확실해 이렇게 해서 용기로 시작했는데 OEM 사고 브랜드사 사고 유통회사 사고 이러면서 이제 점점 늘어가지고 화장품 홀딩스를 운영하는 어떤 자본 배치가 이제 이런 느낌이 됐습니다. 홀딩스를 운영한다라고 제가 비유를 드린 건 10일짜리 수출 데이터 이런 거에 단기적으로 목매지 않고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이제 2000년대에 제가 조선에 꽂혀가지고 조선 밸류 체인을 다 샀던 적이 있었는데 뭐 거의 배 한 척 만들 수 있는 그때 생각도 좀 나고요. 그리고 화장품 이외에도 여전히 미용기기나 톡신, 필러 이런 부분에 우리나라에서 가격적인 면이든 퀄리티적인 면이든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에 여전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피터 린치가 지금 한국에서 활동한다고 하면은 저는 아마 포트폴리오에 화장품을 넣지 않을까, 거기에 가장 부합하는 그런 섹터가 아닐까라고 이제 이 낙지 호롱구이님께서 펀드가 올리브영이 되부러 돌아가셨는데 놀라운 올리브영의 아이디어도 2개나 있다는
그 정도로 지금 사실은 좀 화장품에 꽂혀 있고요. 장희주님께서 리들샷 로맨 심상치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확장이 굉장히 잘 일어나는 그 브랜드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호백님께서 메디톡스는 피하세요라고 하셨는데 메디톡스 말고 다른 톡신 회사에 관심이 있습니다. 좀 싸지면은 사고 싶습니다. 네. 캡 ECG님께서 정리를 해주셨네요. 네. 아유, 대단하십니다.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뷰티 얘기를 너무 많이 했는데, 자, 그 다음은 이제 K 관광입니다. 이제 인바운드라고도 표현하는데, 보통 인바운드라고 하면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해하기 쉽게 관광이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관광은 국내에서 일어나는 일종의 수출입니다. 지금 내수 시장이 안 좋지만, 그나마 버틸 수 있는 거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소비를 해주는, 너무 다행인데, 최근에 일련의 사태들 때문에 조금 주춤한 게 아쉬울 정도로 저희는 현재 내부에서 부족한 수요를 해외 시장을 개척하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을 통해서 수요 창출을 해야 됩니다. 그게 천병에 있는 게 그 관광인데요. 여러분들 느끼지 않으신가요? 그 정말 주변에 외국인들 많지 않습니까? 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는 거는 결국에는 컬처의 이유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저희 앞 세대들, 저희 아버지 세대는 로마의 휴일을 보시고 로마에 가고 싶으셨을 거고 정말 거기에 이제 손도 넣고 그리고 트레비 분수 가서 동전도 던지고 이거를 전 진짜 그 영화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드리 헵번이 나왔던. 저는 어떤 세대냐면 홍콩 영화를 보고 자라가지고 꼭 나중에 크면 홍콩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세대는 뭐 라라랜드를 보고 LA 가고 싶다. 그리피스 천문대를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컨텐츠가 결국에는 이 꽃길을 깔아준 겁니다. 그 연결고리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2025년의 포인트는 중국인 관광객이 얼마나 올 건가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비중국 관광객이 많이 오면서 사실 이 시내 면세에서 사후 면세로 좀 바뀌고 하는 흐름들을 이제 만들어냈거든요. 근데 진짜 빅파킷인 중국인들이 아직은 다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돌아올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되겠고요. 저희는 관광과 관련해가지고는 뭐 유통, 뭐 카지노, 앞서 설명드렸던 화장품 다 이제 관광 수요랑 관련이 되어 있고 중국인 관광객 복귀와도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작년 픽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게 사실 저희가 사후면세 그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사후면세 환급이죠. 환급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저희가 인바운드를 보면서 기존에 과감하게 시내 면세점 중심의 사고를 버리고 사후 면세 쪽으로 축을 옮겼거든요. 그러면서 시내 면세를 샀을 때 까질 수 있는 마이너스를 상쇄할 수 이거를 없앨 수 있었던 거. 이게 저한테는 뭐 비록 지금 뭐 사후 면세로 아직은 큰 수익을 올리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지만 그것만 하더라도 그래도 이 관광의 흐름은 맥을 좀 저희가 잘 짚었다. 저희 애널리스트가 잘 짚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푸드도 역시 그 컬처 베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푸드의 좀 특징은 앞에 두 가지보다 이 진행 속도가 느립니다. 이 침투 속도가 느린 편입니다. 이게 입맛을 바꾼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불닭이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시겠지만 불닭은 2012년도에 나온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재작년 작년에 꽃을 핀 거죠. 그 정도로 입맛을 길들인다고 하는 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은 앞에 두 개보다는 긴 안목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단기적인 그런 아이디어로 삼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 사이에 그 이 세 가지 분야 정도는 계속 짚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다들 아시는 라면,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경쟁력이 높다고 생각하는 분야가 있는데 하나는 치킨이고 하나는 베이커리입니다. 치킨은 뭐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치킨은 우리나라가 정말 이제는 제일 잘하는 분야가 된 것 같아요. 그 논리는 화장품 얘기했을 때랑 비슷합니다. 치열한 경쟁. 그리고 거기 나오는 혁신, 속도, 예. 외국 나가서 치킨 요즘에 먹고 그게 맛있다라는 생각이 잘 안 들 정도로 굉장히 높은 그 퀄리티와 다양한 그 선택을 제공을 하고 있죠. 그리고 뭐 치킨이 또 그 해외로 지금 적극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고 뭐 냉동식품으로도 진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베이커리는 뭐냐? 이게 우리나라가 밥 먹고 사는 밥의 민족인데 빵은 뭐냐라고 하실 텐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빵집의 형태는요, 그거 굉장히 그 수준이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빵을 가운데다가 산더미처럼 다양한 종류를 쌓아놓고 그거를 집어서 뷔페식으로 집어서 계산하고 다양한 음료까지 골라서
케이크까지 사서 나오는 시스템은요. 이거는 우리나라 빵집 뭐 어떻게 보면 파리바게트가 만들어 놓은 것들을 다른 데가 배워가지고 수준이 높아진 겁니다. 미국에 가셔서 빵을 드셔보시면요. 일단 전체적으로 그냥 맛이 없고요. 케이크도 종류가 다양하지 않고 그리고 거의 한 종류를 팝니다. 뭐 도너츠면 도넛, 베이글이면 베이글. 이게 종합 베이커리가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빵집이 해외, 특히 미국으로 진출하면 굉장히 승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증거가 바로 최근에 SPC가 그 텍사스에다가 빵 공장을 짓겠다라고 했고, 그래서 트럼프 그 파티에 이제 초대도 받으셨고, 취임식에 초대도 받으셨고, 그리고 뚜레쥬르가 이미 내년 올해 말에 조지아의 공장이 빵 공장이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계속 지금 점포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베이커리라고 하는 게 그 어떻게 보면 좀 숨어 있는 K푸드 중에 하나다. 뭐 어차피 라면도 생각해 보시면은 뭐 이거 뭐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게 아니잖아요. 일본이 원조지만 우리가 더 잘 계승 발전시킨 거죠. 그러니까 라면, 치킨, 베이커리, 비빔밥이 아니라 이 분야에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질적인 건 사실 LNG인데요. 앞에는 다 K 계열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만 K 계열이 아닙니다. 그래서 LNG 그 밸류체인에 관심을 가져야 된 이유를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 이게 그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게 변화가 되게 많은 분야이고 많을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러시아가 가스 수출을 많이 했는데 이게 이제 유럽에 지금 그 축소를 하고 있죠. 유럽도 뭐 계속 여기에 의존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거를 또 미국이 확대를 해서, 게다가 이제 트럼프 집권 이후에 LNG를 많이 수출하고 싶어하고 인프라도 만들고 있고, 유럽이 이제 미국의 의존도를 높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참 애매한 게, 이제 우리가 한 사이클을 거쳐보니까 온리 환경도 답이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화석 연료를 계속 쓸 수는 없고, 딱 그 중간에서 히트를 쳤던 게 하이브리드 카였습니다. 자동차에서. 사실 저희가 다들 전기차 뭐 2차 전지 얘기할 때 사실 저희는 하이브리드가 많이 팔릴 거라고 이제 예견을 했었었는데, 이제 예도가 좀 높은 편이에요. 하이브리드카 생각이 많이 나요. 이 LNG가 가스가, 천연가스가 딱 환경과 실용성의 중간 정도 되는, 지금 딱 선택지로 삼기에, 각국이 선택지로 삼기에 좀 덜 미안하면서 효율적인 그런 에너지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뭐 AI니 뭐니 해서 전기 수요가 확대가 되고 있는지 LNG 발전소가 많이 필요하고요. 뭐 석탄 발전소를 짓겠습니까? 지금 또 원전 또 오래 걸려요. LNG가 그나마 좀 빨리 지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의외로 저도 이제 에너지 업종을 좋아해가지고 오래 이쪽 영역을 봤는데, 한국이 의외로 LNG를 많이 수입하고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 자연스럽게 난방, 취사 이런 거 다 가스 가지고 하잖아요. 심지어는 뭐 택시도 LPG를 쓰기도 하고요. 이게 오래 많이 사용하고 발달해 있다 보니까 이게 관련 종목풀이 생각보다 되게 넓어요. 그러니까 고를 수 있는 폭이 넓습니다. 사실 저희 입장에서 뭐 화장품, 푸드, 뭐 LNG 이런 거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셀렉션이 다양한 게 바텀업 플레이어한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종목풀이 넓고, 뭐 운송도 하죠. 뭐 수입하는 회사도 있죠. 그리고 기자재 하는 회사도 있죠. 그리고 발전하는 회사도 있죠. 이 전후방 산업이 풍부하게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를 수 있는 폭이 넓습니다. 다만 여기서 좀 확장해서 좀 조선, 이미 많이 주가가 올라버린, 거기에 신경을 많이 못 쓰고, 사실 뭐 LNG라든지 뭐 소비재, 그리고 방산, 뭐 변압기 이런 데 이제 많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조선을 넣친 건 너무 아쉬운데, 어쨌든 LNG를 꼭 조선에 국한해서 볼 게 아니라 좀 폭넓게 볼 수 있는 분야라는 점도 좀 이해를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LNG 밸류체인에 관심을 가져보시길 권합니다. 자, 그 다음은 턴어라운드인데요. 제가 이거를 그로스에서 빼다가 턴어라운드에 넣으면서 참 씁쓸했습니다. K-팝이 그로스에 들어가야 되는데 턴어라운드 종목군에 들어갔는데요. 턴어라운드 이유는 있습니다. 일단 작년에 너무 안 좋았는데 앨범 판매의 하향이 드디어 어느 정도는 끝을 내고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과수요가 좀 사라지고 정상화가 됐고요. 그리고 앨범 판매에서 콘서트 쪽으로 좀 축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BTS가 돌아오고 블랙핑크가 다시 모여서 완전체로 활동을 해서 월드 투어를 돌게 되면은 아마 올해는 이제 큰 월드 투어, 그리고 여기에 따른 어떤 회사들의 성장,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이야기가 될 겁니다. 거기에 이제 엔터 회사들도 논 게 아니기 때문에 저연차 아티스트들이 이제 각 종목별로 해서 좀 그
덩치를 키워가고 있고요. 그리고 준비한 신인 그룹들이 한두 그룹씩 나오면서 또 뉴스플로우에 나오고 또 주가를 좀 자극하는 그런 모멘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확률은 좀 낮지만 앞서 얘기 드렸던 중국이 사실 소비의 회복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사실 중국과의 관계도 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압박을 하면은 우리를 좀 품에 안으면서 관계가 개선되는 그런 의미에서 뭐 한국 관광객들의 뭐 무비자 이런 것도 추진을 했었잖아요. 그런 면에서 그 중국 관계가 회복이 되면 엔터 시장이 개방되고 그러면은 사실 이제 확률이 낮긴 하지만 되면 이제 대박인 거죠. 이제 이런 것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작년에도 경험하셨지만 엔터의 가장 본질적인 리스크는 그 이제 사람에 따른 사람이 만들어내는 사건 사고 뭐 분쟁 이런 것들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 변동성은 좀 감안을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캡 이씨님께서 에스파다라고 하셨는데 작년에 정말 에스파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연속적으로 히트곡을 내면서 이제 드디어 그 4세대 원톱으로 올라가는 작년에 이제 그 에스파 콘서트도 저는 갔었었고요. 네. 플라스틱 S님께서 유진수 뒤통수 이건 좀 이게 의견이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영은님께서는 에스파 좋아하신다고 했는데 그 엠믹스 좋아한다고 그러시지 않으셨나요? 예. 트와이스 좋아하신다는 분도 계시고. 네. 엔터 역시 이제 다들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제 할 말들이 많으시네요. 네. 채팅창에서 계속 의견 좀 주시고요. 그리고 중국 소비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늦게 발현이 됐기 때문에 올해 이제 이연돼서 본격화가 될 겁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중국 시장을 보는 건 뭐 구조적으로 좋다? 거기에 정치 체계가 뭐 어떻다? 저 사실 그런 얘기보다는 트럼프든 아니면 경기 침체든 압박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반작용은 더 세게 나온다. 이거는 뭐 작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리고 급격히 올라온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보다는 바닥을 다졌다는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소비도 결국에는 그 누적된 소비는 어느 순간 터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돈을 아끼고만 싶은 사람은 없거든요. 이게 눌려 있으면 어느 순간 팍 터져 나오는데 중국인들은 아직까지 뭐 일본 내 단계보다는 소비를 약간 억제를 하고 있는, 게다가 심리가 문제지 저축해 놓은 돈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불안감이 좀 사라지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은 소비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대감이 아직 반영이 좀 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국 소비는 뭐 중국 현지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회사들, 뭐 FNF나 오리온이라 이런 종목이랑도 연관이 되지만 뭐 뷰티, 뭐 관광, 푸드, 엔터, 앞서 말했던 엔터 이런 쪽이랑 다 연관이 돼 있어서 그쪽의 성장 각도를 높이는 어떤 관계 개선, 소비 회복 이런 쪽으로 좀 연관지어서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제가 그 작년에 상당히 시간을 들인 분야인데요. 그 우리나라의 제도를 바꾸는 부분입니다. 솔직히 우리나라 시장이 잘하면 벌 수 있는 시장이긴 합니다. 저희도 그동안 뭐 열심히 종목 찾아가지고 계속 시장도 이기고 수익률도 올리고 장기 수익률을 쌓아왔잖아요. 그런데 이대로 계속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장기 투자하면 벌 수 있는 시장이 되어야지, 정말 죽어라고 갈아 넣어야지만 수익이 날 수 있는 프로들만의 시장, 프로들만 벌 수 있는 시장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열심히 이제 이 한국의 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이제 저는 포럼을 중심으로,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제도를 변화시켜보려고 노력했고요. 김명욱 대표 같은 경우에는 밸류업 팀을 신설을 해서 그 팀을 통해서 회사들을 컨설팅하고 이 방향이 맞다라는 것을 설득하고 이제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뭐 밸류업, 상법 개정, 공개 매수 이렇게 적어놨을 때 그래도 많이들 공감해 주시고 익숙해지시고 이 단어에, 그것만 해도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은 것 같아요. 대신 이게 얘기가 나온 김에 하나씩 의미를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밸류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거는 늘 우리나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그 핵심이라고 했던 최대주주만 배불리고 소액주주는 희생당하는, 이거를 개선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최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거예요. 다시 복원시키는 겁니다. 이 복원이라고 하는 거는 뭘 통해서 드러나냐 하면
둘 다 주가 부양의 의지를 가지는 겁니다. 최대 주주가 이제 주가 부양의 의지를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주 환원, 배당이 됐든 자사주 매입 소각이 됐든 이걸 해야 된다는 의지를 가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들이 많이 보여줬죠. 이해관계가 일치할 때 어떻게 회사가 바뀔 수 있는지. 밸류업은 이거 일치시키는 거고요. 상법 개정은 밸류업의 반대말은 밸류킬이거든요. 밸류를 죽이는 그런 결정들. 이거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사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안전장치입니다. 그리고 공개 매수는 소액주주가 가지고 있는 뭐 경영권이 비록 없다고 하더라도 이 주식 가치가 재발견되는 계기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개 매수라고 하는 거는 뭐 행동주의 펀드들, 최근에 뭐 고려아연과 MBK 이런 케이스처럼 그런 데서 이제 나오는 건데 어느 한쪽이 주식을 더 많이 갖고 경영권 행사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거에 더해서 자사주 매입 소각이 지금처럼 계속 늘어나고 그리고 상법 개정을 통해서 아이고 이거 10% 20% 가지고 전체 회사를 지배하는 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최대 주주가 매수를 하게 되면은 이게 결국은 수급적으로 주식이 되게 귀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확장해서 얘기를 해보면요. 우리나라의 굿컴퍼니가 많지 않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밸류업 상법 개정 공개 매수는 굿컴퍼니를 만드는 과정, 장기적으로는 만드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굿 스탁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제도 하나하나의 어떤 유효성도 중요하지만 이게 의식 변화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 의식 변화가 투자자 단위든 기업 단위든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최근에 꼭 메리츠가 아니더라도 메리츠급으로 주주 환원을 생각하는 회사들을 꽤 많이 만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한테 또 도움을 요청하거나 컨설팅을 요청하는 경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회사들 만날 때 너무 기분이 좋죠. 아, 이렇게 경영자들이 좀 바뀌고 있는 곳들도 있구나. 이런 강한 의지가 있구나. 예컨대 만나가지고 이거 왜 하십니까? 자사주 매입 소각을 왜 이렇게 끊임없이 하세요? 그러면 그게 무슨 질문이세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희망을 주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인 투자자들이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플랫폼들도 많이 늘고 있어요. 뭐 비사이드라든지 액트라든지 실제로 성과를 거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을 경험한 젊은 세대들이 또 달라진 의식을 보여주고 있고 뭐가 정의롭고 정의롭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잘 판단을 하고 계시죠. 이런 의식 변화들이 결국은 이런 굿스탁으로의 변화를 이끌어낼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앞에 아이디어들을 이제 다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아이디어들. 이거를 한번 종합을 해볼게요. 이게, 전망을 위한 전망이 아닙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거는 제가 한국형 가치투자 펀드인데 다 반영하는 아이디어예요.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한가투 펀드의 상위 종목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자, 한가투 펀드는 태생 때부터 메리츠 금융주주가 제일 비중이 높았습니다. 거기에 이제 아까 채팅창에서도 오리온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저희 오리온 빠질 때 싸게 많이 샀습니다. 메리츠 금융주주도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하던 기간이 있었어요. 그때 비중을 많이 늘렸거든요. 그때 이제 주식수를 많이 늘릴 수 있었는데, 메리츠 금융주주와 오리온은 소위 말하는 스노우볼이라고 생각해서, 알아서 너무 잘하는 회사? 라고 생각해서 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앞에 제가 말씀드린 키워드와는 별개로 스노우볼은 늘 이제 저희 포트폴리오에 장기적으로 들고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알아서 잘하는 회사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제가 말씀드린 키워드랑 다 연이 닿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F&F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중국 경기 회복, 뭐 플러스 뭐 다른 뭐 기대하는 요인들도 있습니다만은 낮은 밸류에이션에서 한번 업사이드에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이게 종목이고요. 상위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뷰티는 사실 상위에는 펌텍코리아 하나인데요. 이 이하로 내려가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쫙 이제 홀딩스 얘기 드렸던 것처럼 쭉 흩 뿌려 놓은 거죠. 그러니까 개수도 많고 꽤 비중이 많습니다. 한 귀퉁이는 그냥 화장품 홀딩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엔터는 이제 SM이 있고요. 저연차 아티스트의 라인업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자회사 좀 빨리 턴어라운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예, 자회사 그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 하면은 이제 본질적으로는 저연차 아티스트 계속 체급이 커지고 있고 뭐 신인 걸그룹도 2월에 데뷔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작년에 좀 경기가 안 좋아서 좀 고생했던 게 대표적으로 롯데칠성인데 작년에 좀 쉬어갔죠. 롯데칠성은 이제 푸드에 해당을 하는 거고 저희 국내 보고 산 거 아닙니다. 이거는 해외 사업의 확장의 여지를 보고 산 거고요. 그리고 효성중공업 이거는 그 AI의 확정된 아이디어 그 이제 변압기의 아이디어로 산 거죠. 그리고 이제 밸류업은 하나금융지주, 현대그린푸드, 현대차 우선주 이거 다 김민국 대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런 종목입니다. 김민국 대표의 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밸류업 다 회사들하고 한테 저희가 다 재원을 많이 하고 있는 곳들입니다. 이제 밸류업 종목들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키워드들이 빼곡히 들어갔고요. 빼곡히 지금은 그 펀드 포트폴리오에 반영이 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 사실 좀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하고 싶은 종목이 SK가스와 HDC입니다. HDC는 아마 저희가 이제 5% 신고를 했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SK가스와 HDC는 유사한 점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작년 라방 기억하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승부주가 하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게 SK가스였습니다. 정답은 SK가스. 근데 그게 하반기 때 작년 하반기 때 시장이 좀 빠질 때 좀 수익률을 방어하는 데 역할을 좀 많이 해줬습니다. 하지만 그게 온기 반영된 게 아닙니다. 이제 진짜 승부처는 올해거든요. SK가스나 HDC나 공통점은 둘 다 비슷한 용량의 LNG 발전소를 올해 작년 말에 다 지어서 올해부터 온기로 가동을 한다는 게 공통된 아이디어입니다. 그게 SK가스에는 울산 GPS라는 자회사고 HDC는 통영 에코파워라는 자회사입니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고 뭐 나머지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뭐 다른 부분들은 좀 차치하고요. 다른 사업 부문들은 차이점은 SK가스는 일단 주주 정책을 확정했기 때문에 법만큼 줍니다. 연결로 해서 법만큼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익과 배당이 비례해서 간다는 그 장점이 있는 반면에 HDC는 그런 정책이 아직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SK가스는 사업회사 겸 준지주회사라고 하면 HDC는 이제 건설업을 위주로 해왔던 지주회사라는 차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경영진의 퀄리티에도 차이가 있죠. 근데 또한 차이점은 SK가스보다 HDC가 여러 면에서 훨씬 싸다는 거고요. 특히 통영 에코파워를 감안을 하면. 그리고 그 울산 GPS에 비해서 통영 에코파워는 시장에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 차이가 있지만 둘 다 사실 올해 굉장히 크게 기대를 하는 종목이고 그래서 비중 상위 종목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디어들이 한가투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2025년 투자 아이디어는 이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2025년 당부사항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올해도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을 거예요. 뭐 인간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뭐 온갖 일들이 벌어지고 비합리적인 또 행동도 이루어지고 그걸 또 치유하고 개선하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인간사를 확대해서 보여주는 게 뉴스입니다. 뉴스의 속성이고요. 확대해서 보여줄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뉴스를 강조를 합니다. 그래야지 조회수가 나오는 거잖아요. 왜 많은 유튜버들이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이런 썸네일들을 만들겠습니까? 이게 조회수를 만드는데 유리하. 저희도 압니다. 아는데 안 하는 거예요. 저희는. 이거를 안 하는 이유는 이걸 보시는 분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 극단적인 어떤 정치 유튜버 본다 이런 것들을 이제 비판하시는 분들도 똑같이 경제 유튜버에서도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고 싶어요. 이게 공부하는 걸로 느껴지겠지만 이게 진짜 필요한 공부를 방해하는 가짜 공부거든요. 이거에 좀 거리를 두시고 부정적 뉴스를 보면서 한탄만 할 게 아니라 우리 투자자잖아요. 기회를 적극적으로 살리는 투자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사업가들을 많이 만나고 CEO들을 많이 만나는데 사업가들을 보면 되게 존경스러워요. 투자자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사업가들은 환경 탓 투자자들만큼 많이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기회를 포착하고 살리고 고객이 있다고 하면은
미국이든 중동이든 어디든 뛰어가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가서 고쳐주고 어떻게든 기회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서 성과를 내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돈을 맡긴 투자를 하기 때문에 너무 즐거운 거고요. 투자들의 사실 기업가들에게 좀 배워야 됩니다. 이런 면들은.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는 면에서는요. 그래서 저는 올해의 당부사항은 수동적인 뉴스 소비자가 되지 마시고 능동적인 투자자가 되시라. 오히려 부정적인 사건이 나와서 변동성이 생길 때는 그거를 가격 선택함으로써 오히려 좋아라고 외칠 수 있는 능동적인 적극적인 기회를 찾는 투자자가 될 것을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저도 능동적인 투자자가 되시는데 VIP TV를 통해서 저도 많이 도와드리고 싶고 그리고 함께 진짜 공부를 하자는 그런 각오를 같이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윤공TV님께서 부정적인 뉴스에 한투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포착하는 투자자 되기 잘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침착맨 투자법 송승환님 오히려 좋아 때문에 예. 극단적인 유튜브 그만 봐라. 예. 극단적인 유튜브 좀 줄이시면 좋겠습니다.